노무현 재단에서는 매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21년 장학생 한 분과 22년 장학생 두 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제가 여기 몇 번 와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스튜디오가 활기차고 화사해졌어요. 우리 가까운 데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윤리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배민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3학년이지만 지금은 휴학 중인 김야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강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를 들었는데 네. 노무현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잖아요. 네, 네. 노무현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을 때 주변의 반응 어땠는지 네. 저희 끝에 계신 분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 페이스북 같은 거 잘 안 하시는데 페이스북에도 막 자랑을 하시고 또 부모님 친구 중에 이제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화를 해서 막 자랑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고 정말 부모님께 굉장히 큰 선물을 드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변 친구들도 축하를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공부해서 장학금 받았으면 부모님께서 더 좋아하시죠. 그렇긴 한데 이게 재단 장학금이 네. 이 액수적인 측면에서는 뭐 훨씬 더 훌륭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금액 증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효진님. 저는 부모님이랑 친하신 이모 삼촌분께서 아시고 계셨는데 제가 면접이 끝난 후에 가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면접 질문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이러셔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제가 떨어질까봐. 근데 되어가지고 다들 되게 기뻐해 주시고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해서 저도 덩달아서 더 기뻤습니다. 면접이 힘들었다고요? 네. 혹시 기억나는 면접 질문 같은 거? 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하는가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즉흥적으로 답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어떤 답변했는지 지금 들어볼 수 있어요? 지금은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요약해보자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같이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등의 의견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분들 다 각자 개인의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1등이죠 저분이. 자, 그럼 그 옆에 이제 배미나님. 네. 그 주변 반응이요? 반응 어땠습니까? 일단 아버지께서 처음 저한테 노무현 장학생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솔직히 제가 전남 사람이라서 전남을 지원하기를 바랬는데 제가 뭔가 활동하기에도 그렇고 대학교도 대구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뭔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서도 지원했었는데 됐다라는 거 듣고 나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살면서 대학교 합격했을 때 다음으로 기쁜 목소리로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때 그 느낌이 지금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노무현재단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 초대 상임대표를 역임하신 서일웅 목사님과 직전 상임대표를 역임하신 정금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의식을 가지고 선하게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맘먹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이 재단 회원과 회원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크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를 이야기할까 생각하도 재단 회원 전체가 너무나 반짝반짝 멋있고요. 그런 분인데 정말로 제가 어디 가나 이제 자랑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서문시장에서 미싱이라고 하죠. 네. 그 공장을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좀 적은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회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데 자기는 그래 한 번은 나는 노무현 대통령님도 좋고 박정희 대통령님도 좋은데 왜 둘 다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만큼 너무 순박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순박한 사람이 없겠다 싶을 만큼.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어울리고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은 누님 저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노무현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다 옆에서 알리고 소문을 냈는데 그 미싱에 이제 아주머니 한 8분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물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공장에 이렇게 물건 맡기는 거. 납품하는 거. 그게 저놈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빨갱이가 돼버렸으니까 그 수주를 준다 그러나요? 뭐죠? 네.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 안 나와서 못 만나고 이런 거는 참을 수는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물량이 안 들어와서 이 아주머니 7분이 생계가 안 되면 그건 제가 큰 잘못이잖아요. 제가 참고 차라리 물량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들어앉으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일 만큼 정말 살아있는 전태일이에요. 그대로. 동성애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성을 어떻게 차별합니까? 동성애는 말 그대로 성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 갖다가 마치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흉보라고 보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못하가 문제가 아니고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감히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니 많이 감히 성은요 거룩한 거예요. 아름다운 기고요. 그걸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장은주. 성기수입니다. 저희는 대구 경북에서 진보적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과 인생의 지혜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사람마다 생활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불편하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생활권도 있지만 활동 반경을 뜻하는 생활권도 있습니다. 웃지 마, 이씨, 왜 웃어? 다시 하면 안 돼, 다시 하면. 실수했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다시 그거 웃으면 안 돼. 너무 멀잖아. 할게요. 다시 멀잖아. 다시 처음부터 하세요. 웃지 마요. 안녕하십니까 부탁할게요. 다시 하세요. 나도 저딱 하면 되죠. 아니, 혜주 씨. 네. 할 수 있으면 해봐. 네. 그러니까,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 먼저 하세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 하나, 둘, 셋. 2023년 죄송합니다. 네, 치고 죄송합니다. 삼촌 따라했지. 무섭다. 자, 마음부터. 일단 심판 손들고 이런 짤을 내보내야지 조회수가 올라가. 손들으세요. 자, 하나, 둘, 셋. 현재 키르기스탄에서 농업으로 K농업으로 가치를 전파하고 계신 김철용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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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들어오시는데 엄청난 분이 들어오신다는 거 제가 한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사람과 사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살람 알리쿰. 이거 키르기스탄 인사말이고요. 김철용이라고 합니다. 키르기스탄에서 농부로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키르기스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어디 들어있나요? 저희가 스탄 이런 단어들은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키르기스탄이 어디에 붙어 있고 뭐 또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네. 국가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스탄이라는 나라는 땅이란 뜻이에요. 제가 있는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은 인구는 한 630만 정도 되는데 땅 크기는 한국의 한반도쯤 됩니다. 그래서 땅은 넓은데 인구는 작은 나라. 그래서 좀 널찍널찍한 나라죠. 그래서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면 키르기스 민족의 땅,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면 우즈베크 민족의 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작 규모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외국 나가서 농사 짓는다고 하면 아주 큰 땅에서 농사 짓는다고 네, 기대하고 생각을 있습니다, 하시고 또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조금 크기는 합니다. 한국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데 원래 2023년도에 제가 콩을 심기 위해서 200헥타를 계약을 했습니다. 200헥타. 1헥타가 3,000평이니까 3,000 곱하기 200 하시면 평수가 나옵니다. 네. 임대하신 경작시 주변에서 국경 문제로 총격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 키르기스탄이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닌데 네.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독립을 이제 시켜줬는데 이제 국경을 이제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그 당시 아주 뭐 치밀하게 국경 협상에서 끊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제 많이 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조금 그 불만이 있는 곳이 또 있는 것이죠. 양쪽 간에.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뭐 물이 풍부한 지역, 적은 지역, 또 민족은 이쪽 민족인데 국가는 이쪽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해마다 조금씩 이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지난해에는 아주 좀 심하게 해서 그 무력적으로 대포도 쏘고 총격전도 해가지고 한 많은 분들이 한 59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이 한 1,500채 정도 깨지고 마침 또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또 짓게 되어가지고 저희 밭에도 포탄이 떨어져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저도 뭐 그 키르기스탄에 그렇게 자주 가고리에 있어도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또 액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연유 때문에 지난해 좀 일이 있었고요. 또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농사 짓는 것을 아는 분들이 계시고 키르기스탄이 국제 뉴스에 또 이렇게 뜨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무사히 잘 나와 있다고 보고도 드리고 대사관에도 또 제가 보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입니다. 의성에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처음 뵙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궁금한 걸 물어본다 그러는데 편하게 여러분들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경북에서도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인 의성에서는 제가 얻은 표가 손에 딱 들어와요. 제가 처음 군의원 선거했을 때 옥산면이라는 데서 47표인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47표가 누구일까를 세게 되죠, 이렇게. 네. 김상수, 어르신, 김희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문제 세가면서 세는 거죠. 네. 그런데 47표가 내가 아는 사람이 넘을 때는 이 중에 누군가는 안 찍었네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선거를 하면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걸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표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지요.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느끼는 이 실망이나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이 순간에 내가 뽑은 의원들이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법을 내세운 이런 탄압에 대해서 결연하게 맞서는 의지를 좀 보여주기를 원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순간에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있을 때와 네가 버텨주는 거하고 네가 없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늘 내가 뭐 했지? 내가 정말 쓸모 있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는데 누군가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티는 것도 그 과정에 버텨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 용기가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용기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도지사 후보로 전략공천이 되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마누라는 도당위원장 선거를 나가고 남편은 지역위원회를 꿰차고 있고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얘기는 도지사 후보가 될 수 있으면 도당위원장 후보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지사 후보는 될 수 있는데 도당위원장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민주당 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제 의사를 밝혔고 도지사 후보로 당이 전략 공천했다면 내가 도당위원장 후보도 될 수 있는 거고 선택을 하는 문제는 당원들한테 달려있는 문제이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도당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더 이상 나를 김영권의 아내로 보지 말고 정치인 임미애로 평가해달라고.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이지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정받는 선거제도로 바꿔달라. 그게 저희 요구예요. 득표만큼 의석수를. 저희가 지금 경북에서 총선 때 얻는 득표가 25에서 27, 8%가 평균이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어떤 데는 뭐 한 37% 얻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25에서 27, 8%를 얻는다면 그 정도만큼의 의석수를 배정해 주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선거의 기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유권자들 중에 25%가량 4분의 1이에요. 이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도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13대 때부터 지금 21대까지 계속 찍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줄어드는 지지율이 아니라 점점 그 지평이 넓어지면서 지지자들은 지지 의사를 표했는데 그게 벌써 35년인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버려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찍어대는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